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국방 분야에서도 무인 자율 무기 체계가 개발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국방부 발표를 보니까요. 인공지능이 군대에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겠구나. 그래서 네. 무인 자율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더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네. 본격화되는 시기부터 미 국방부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이제 무인 자율 무기가 앞으로 미래 전쟁을 주도하겠다 이런 네.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미국이 3차 상쇄 전략이라는 미 국방부의 전략을 발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offset strategy인데요. offset이 상쇄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는 뭐냐면은 군사적 경쟁에서 경쟁의 조건을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이런 군사적 강점이 있으면 자신은 이러한 다른 방법의 수단이나 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상쇄시켜 나가겠다. 이게 이제 offset strategy입니다. 네. 이제 이런 전략을 과거에도 미국은 여러 번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1940년대에는 소련이 재래식 군사력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아이젠하워 정부는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전술 핵무기 이런 것들이 네. 나왔던 겁니다. 네. 두 번째는 1970년대쯤 되면은 그때도 소련이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증강시킵니다. 이때는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밀 타격 무기를 활용해서 소련의 군사력을 이제 경쟁에서 소련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게 미국의 이제 2차 상쇄 전략이었습니다. 1차 상쇄 전략, 2차 상쇄 전략. 이번에 2014년도에 나온 게 3차 상쇄 전략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중국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자율무기에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자율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3차 상쇄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향으로 쭉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드론이라든가 이런 무기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미국이 뭐를 발표했냐면은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라고 네. 하는 새로운 어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무인 자율 무기 기술이 잘 제공되면서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또 가격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은 이런 무기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전장에서 효과적이더라. 네.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올 12월 달에 그런 품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는 아니고 일부 품목이라도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자폭 드론입니다. 네. 이 자폭 드론을 활용하면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이기고 미래 전쟁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미국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도 결국에는 그 소련을 상대하던 것에서 어쨌든 상대는 중국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국에 대항할 만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현대전이 딱 벌어지고 나니 이거 드론이 상당히 쓸만하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인지를 한 거고 예.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인공지능이다라고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로 드론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렇게 활약할지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교훈이 있죠. 네.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드론은 아주 뭐 강대국들이나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진 국가들만 사용하는 무기체계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뭐 한 달에 뭐 10,000대, 20,000대씩 드론을 운영하고 격추되고 또 사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드론이라는 무기 체계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런 모든 국가들이 다 이제 드론을 운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테러리스트들도 드론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게 조작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드론의 장점이잖아요. 또 상용 네. 부품을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게 자폭 드론이 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샤헤드 136이라는 자폭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미리 좌표를 입력해서 그 날아가서
자폭하는 겁니다. 부딪혀서 표적을 파괴하는 것인데요. 네. 비행 거리가 한 2,000km 이상 됩니다. 2,500km 정도 이상 네.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폭 드론은 굉장히 저가입니다. 뭐 2천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는 저가인데 대신에 무기치고는 저가인 거네요. 네. 무기 체계 미사일보다는 훨씬 더 저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면 이런 자폭 드론은 한 50발 이상 날려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제한 사항이 뭐냐면은 입력된 좌표, 다시 말해서 고정 표적만 네. 타격이 가능합니다. 뭐 이동 표적은 타격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미국이 운영하는 스위치 블레이드 또는 피닉스 고스트 이런 자폭 드론들은 뭐냐면은 발사한 사람이 모니터를 봅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동하는 표적까지도 타격할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이고 대신 조금 샤이드 136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한 서너 배 정도 비싼데요. 네. 전술적 운용 측면에서는 미국의 자폭 드론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피닉스 고스트, 스위치 블레이드 이런 자폭 드론을 수천 대를 만들어서 네. 중국과의 경쟁 또 미래전 대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이것이 바로 리플리케이트 이니셔티브의 핵심입니다. 뭐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만큼 이제 투입할 그 국방 예산이 많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뭔가 몰입을 맞습니다. 해서 만들어내면 충분히 그렇게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드론이 말 그대로 무인 전투기의 뭔가 소형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영화 탑건 매버릭 보면 그 톰 크루즈한테 당신 시대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 무인 전투기 시대가 왔다. 그리고 유인 전투기 시대는 좀 저물어 간다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영화 봤습니다. 네. 네, 그 무인 전투기 이야기하면 대부분에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전체적인 흐름은요. 단기적으로는 무인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 전투기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네. 무인 전투기다. 그래서 유인 전투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시험까지 마친 로열 윙맨이라는 그 무인 전투기가 있습니다. 시험 모델은 뭐 XQ-58A라고 명칭이 붙었는데요. 이 로열 윙맨을 미 공군이 2024년부터 1,000대를 생산해서 앞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왜 미 공군이 1,000대씩이나 생산하느냐 하면은 이 무인 전투기는 가격이 유인 전투기에 비해서 10분의 1, 심지어는 20분의 1 정도로 쌉니다. 네.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 한 대 만드는 돈으로 10대 내지 20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고 또 격추되거나 하더라도 조종사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종사 한 명을 키워내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이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군요. 무인 전투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측면에서 봐도 중국은 어쨌든 간에 양적으로 굉장히 군사력을 지금 급격하게 팽창시키고 있거든요. 그 양적인 것을 미국은 질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질적으로 커버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이 무인 전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1,000대 정도 생산해서 운용을 하면은 중국과 군사적 경쟁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6세대 전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6세대 전투기를 지금 미국도 유럽도 몇 개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아마 지금 가격보다 또 뭐 그 6세대 전투기는 한 2천억 원, 뭐 3천억 원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이 6세대 전투기가 그렇게 단위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무인 전투기가 그때 되면 또 성능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6세대 전투기의 숫자는 줄어들고 일정 부분 무인 전투기가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네.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뭐 지금 계획은 무인 전투기를 예를 들어서 6세대를 뭐 네. 2천억 들여서 네. 한 10대를 계획을 하고 있으면 한 반으로 줄이고 무인 맞습니다. 전투기로 좀 대체를 5대만 할 수 하고 있는. 네. 나머지는
무인 전투기로 네.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네.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바다 위를 한번 보죠. 바다 위에 있는 전투함들도 무인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2050년이 되면은 바다 위에 있는 전투 함정의 40%를 전부 무인화시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40%. 40% 절반에 가까운 네. 군함이 사람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유령함대. 유령함.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스트 플리트, 유령함대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명칭을 붙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군함 적은 시제품은 한 500톤 정도가 되고요. 네. 큰 시제품은 한 1000톤에서 2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00톤에서 200톤, 2000톤, 1000톤에서 2000톤 정도지만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많은 무장을 실을 수가 있죠. 가격도 한 1000톤에서 2000톤 정도 되는 대형이 한 3천억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주말트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초고가의 그 첨단 유인 전투함은 2조 원 정도가 네. 되는데 그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념은 뭐냐면은 유인 전투함 한 척에 무인 전투함 한 두세 척을 만들어서 팀을 이루어서 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무인 전투함이 전투를 하고 네. 후방에서 유인 전투함에 조정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이런 개념의 전투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도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가 팀을 이뤄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대체를 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무인 전투기가 들어가고 네. 사람이 손실을 볼 상황이 되면 네. 그런 식으로 된다면 해상에서도 지금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하늘 위의 드론 같은 개념이 또 무인 잠수함이 되면 바닷속의 드론으로 잠수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잠수함 자체도 무인으로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중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똑같이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잠수정이라고 그래서 대형 무인 잠수정을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제품이 나와 있는데 명칭이 이제 오르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크기가 이미 20m를 넘었었습니다. 톤수로 따지면 한 80톤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2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뢰, 바다의 지뢰 같은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군함에 부딪히면 군함이 폭발해서 군함이 손상이 되고 격침되고 하는 기뢰를 여러 발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해저 밑에서 오랫동안 밑바닥에 수백 미터 밑바닥에서 붙어 있으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의미 있는 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냐면 올 5월달에 미 해군의 참모총장이 이런 대형 무인 잠수정을 지금 한 2대 정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더라. 그런데 이 두 척을 지금 당장 배치하겠다. 어디다 배치할 것 같습니까? 네. 대만 해협에 배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이랑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전 반경이 거의 10,00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 괌에서 운용을 해도 충분히 대만 해협의 바다 밑에 수백 미터 바다 밑에 몇 척을 딱 대기시켜 놓으면 네. 만약에 중국이 대만 해협을 건너서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이 무인 잠수정이 정보도 수집하고 필요하면 기뢰를 띄워서 중국의 함정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르카라는 대형 무인 잠수정을 지금 5척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한 6척 내지 7척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대만 해협에 배치하겠다. 네. 이게 지금 미국의 해군의 그 계획입니다. 무인화된다는 게 상당히 이제 현대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화약고 같은 지역들에서도 벌써부터 좀 도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전에서도 무인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차나 장갑차 부분에서도 이미 좀 무인화가 진행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바다와 공중과 네. 그다음에 지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무인 자율 기술이 사실은 지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나 공중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상은 어느 지역에 가면 나무가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뭐 포장 도로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길이 굉장히 험한 데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불규칙한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무인 네. 자율 무기 체계 개발 측면에서 보면은 지상 환경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첫 번째 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무인 자율 무기를 지상 무인 자율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기존의 장갑차에서 앞에 무인 자율 장갑차를 내세워서 리모트 컨트롤이죠. 원격 조종 형태로 해서 그 무인 자율 무기를 운용하는 겁니다. 앞세우는 거군요. 앞세우는 겁니다. 예, 리모트 컨트롤로.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무기를 만들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버전을 10톤 미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10톤에서 20톤 사이, 세 번째 버전은 20톤에서 30톤 정도. 30톤 정도 되면은 일반 장갑차와 거의 크기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지금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의 다음 모델이 XM3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성능이 뭐냐면은 유인 운용, 사람이 타서 운용할 수도 있고 사람이 안 타도 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요구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첨단화시켜라. 맞습니다. 네. 필요한 우린 병력이 타서 운용할 거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은 사람이 안 타고 그거 무인으로 운용해서 앞에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배나 또는 이제 무인 전투기처럼 그런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게 미 육군의 요구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 요구 사항이 실제로 실물이 나오는 게 2027년입니다.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상 무기 체계는 제일 먼저 무인 자율 기술이 도입되는 게 결국은 이 XM30 네. 모델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10톤 미만 그다음에 10톤에서 20톤 또 20톤 30톤 요게 이제 RCV라 그럽니다. 리모트 컴뱃 비어클이라 그래서 RCV 이 모델이 이 두 가지 모델을 미국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3, 4년 정도면은 충분히 지상에서도 무인 자율 무기가 등장해서 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시점이 네.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군이 이렇게 좀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 시점이 가까운 미래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는 우리나라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같은 경우는 누구나 손쉽게 좀 개조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무기 무인화, 뭐 자율 무기 체계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이 자율 무기 체계 무인 자율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단의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좀 갈 길이 멉니다. 뭐냐면은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형, 중형, 대형은 말고 중형 정도 드론의 이제 정찰 또 무장 이런 그 공격 드론과 정찰 드론은 이제 중형 사이즈 정도까지는 실제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전투기는 아직도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폭 드론도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개발된 게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군함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군이 뭐 500톤 또는 뭐 1000톤, 2000톤 정도의 무인 전투함을 만들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한 10톤 정도. 와, 예. 완전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나죠. 체급 차이가 예. 많이 나는 중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수함도 잠수정, 무인 잠수정도 앞에서 제가 미군들은 20m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20m급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해서 이제 실전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은 한 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무인 전투 차량 RCV라고 네. 미군은 뭐 10톤 미만 또 20톤, 30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한 2톤 정도 되는 소형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네. 이런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도 그 방향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런 시제품이 나온 것만 봐도 상당한 사이즈의 격차도 있고 또 기술력의 격차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더 노력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많은 그 기술과 또 노력을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직접 운용하는 무기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미래는 이제 무인 무기 체계의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또 우리는 지금 뭐 방위 산업 시장도 그렇고 우리 군대도 그렇고 일단은 무기를 어쨌든 기존의 그 사람이 운용하는 무기를 또 공급해야 되는 과제도 있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무인 자율무기 체계에서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어떤 걸 가장 먼저 좀 중점적으로 보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 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자폭 드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상 미래 전쟁을 생각하면 이제 걸프 전쟁이나 뭐 이라크 전쟁을 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이 원정 작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항공 폭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력을 저하시킨 다음에 지상 작전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작전을 성공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반도의 전쟁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건접 전투가 발생합니다. 네. 휴전선을 중심으로. 네. 특히 북한은 휴전선의 전투력을 한 70~80%를 지금 집중해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육군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북한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 또 숫자적으로 많은 장비, 무기 이런 것들을 상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100만 명이 넘습니다. 북한의 지상군이. 이것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폭 드론이 매우 효과적인 무기 체계라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동 표적까지도 타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인 잠수정입니다. 지금 북한이 SLBM이라든가 또 지금 뭐 심지어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해서 감시하고 정찰하고 필요하면 파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인 잠수정을 대형 무인 잠수정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다면 네. 여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폭 드론과 대형 무인 잠수정에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전력에 맞춰서 우리도 맞습니다. 이제 무인 관련한 무기들을 그렇게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뭐 미군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무기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들도 그렇고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인이다 보니 예를 들면 민간인을 살상할 수도 있고요. 이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니 윤리적인 문제 들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가능성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네. 그 지금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무인 자율무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최종 결정은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항상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 원칙이 네. 실제 전장에서 지켜질 것인가 그러니까요. 라는 문제는 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2022년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드론을 만들어서 선보였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멀티콥터형 드론에다가 자폭 드론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드론이 날아가서 필요한 지역에 가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실내로 들어가서 정찰을 하다가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인원을 발견하게 되면 이 인원이 총을 가졌는지 또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것인지 네. 이런 걸 다 분석한 다음에 위험하다,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되면은 통제 요원한테 경고를 해줍니다. 네. 위험 등급 A, B, C 이렇게 등급을 네. 해서 경고를 해주면은 발사한 사람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위험한 요원이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은 버튼을 누르면 자폭해서 해당 인원을 살상하는 이런 네. 형태로 운용이 됩니다. 네. 여기서도 결국은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하다 보면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하도록 만들고 싶은 유혹이 그렇겠죠.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운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운용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지금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유엔의 이제 군비
군축 담당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조직과 연계해서 네덜란드에서 했고요. 네. 올해 후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관련된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의 군사적 운용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위급 어떤 유엔과 연계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방지될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들고 또 국제적인 협약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시 체계가 만들어져야 이것도 좀 안전한 방향으로 또 운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이제 감시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참 AI가 적용된 무기라고 하는 게 미래 전쟁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현대전에 참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